열심히 월급 모았습니다. 뭐 1,000만 원 모으라, 1억 모으라 이런 얘기 있어서 일단 그런 금액 모으려고 정말 열심히 저금했어요. 지금은 한 3,000만 원 정도 모은 것 같고요. 이제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입니다. 적금이나 계속 하면 될지, 아니면 주식을 적립식 매수해보면 어떨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사고 싶은 거 안 사고 열심히 모은 돈이라 이 돈 절대 잃고 싶진 않은데, 또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뒤처지고 싶진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회사 후배가 저한테 했던 질문을 좀 사연 형태로 바꿔봤어요. 저도 한 10년 전쯤 이런 고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질문 형태로 하나씩 해결해주면서 제가 생각하는 사회초년생 투자의 정석을 설명해줬던 것 같아요. 그걸 오늘 여러분께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사회초년생 재테크의 정석을 파악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장기 투자가 맞냐? 단기 수익 실현이 맞냐? 이런 고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장기 투자가 좋은 건 알겠는데 단기의 수익을 실현하는 게 더 확실하니까 안전한 걸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질문인데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장기 투자가 무조건 진리입니다. 장기 투자를 한다고 수익률이 확 올라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10년 단위 투자를 하게 되면 손실 확률이 이렇게 어떤 자산이든 0으로 향하는 거를 보실 수 있죠.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리처드 번스타인의 소음과 투자라는 책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정말 좋은 책이니까 한번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물론 근데 장기 투자를 아무거나에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도 그 책에 나와요. 그래서 조사 대상을 앞에서는 이제 미국 자산들로 했는데 이제 다른 자산을 하면은 장기 투자한다고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니니까 조심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다음 질문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자산부터 택해야 되냐? 예적금을 중심으로 하냐? 부동산을 중심으로 하냐? 뭐 주식을 하냐? 코인을 하냐? 뭐 이렇게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요거에 대해 답하려면 먼저 각각의 장단점을 이해해야 됩니다. 뭐 다 좋은 자산들이고요. 다 조금씩 이렇게 포트폴리오 형태로 갖고 있으면 제일 좋긴 해요. 근데 사회 초년생 입장에서는 모이는 시드가 작기 때문에 뭐에 먼저 해야 하냐가 고민일 거잖아요. 그래서 장단점을 이해하고 각각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 좋습니다. 먼저 예적금은요, 장점 명확합니다. 잃을 수가 없어요. 원금 손실의 위험이 없습니다. 대신에 수익률이 낮고요. 물론 최근에 금리가 높아서 이게 수익률이 그렇게 낮지 않는 좋은 대안이 되기도 했지만요. 일반적으로 수익률이 낮습니다. 그리고 뭔가 투자 금액을 적게 가져가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상승 속도가 느려서 여기에 많은 돈을 넣지 못하게 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계좌를 나누면 된다고는 하지만 예금자 보호의 기준이 5천만 원이라고 하니까 좀 꺼려지는 부분이 나중에 생깁니다. 그래서 결론, 예적금은 느리고 한계가 명확한 투자 방법이다. 그렇지만 초반엔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부동산. 요거는 장점이 그래도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뭐 예적금보단 아니지만 주식, 코인, 금 대비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안정적이라는 거는 뭐 손실의 위험이 없다라는 개념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꾸준히 오른다는 점에서 하나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어쨌거나 이게 너무 대출이 과하지만 않으면 가격이 떨어진 상태에서 제가 실거주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익의 절대액이 큽니다.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똑같이 7% 수익이 나도 절대액이 당연히 크겠죠. 그리고 레버리지, 그러니까 이 집을 담보로 내가 미리 돈을 땡겨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물가는 계속 오르고 내 돈의 가치는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현금을 여기에 파킹해 두면은 그건 분명한 장점이 될 수 있죠. 단점은 초기 시드가 엄청 커야 되는 겁니다. 물론 뭐 이제 갭 투자를 하고 뭐 해가지고 부담을 줄일 수는 있지만 어쨌거나 다른 뭐 예를 들면 주식은 막 소형주 사면 막 몇천 원에도 한 주 살 수 있는데 이거는 집 하나 살려면 몇억 원 있어야 되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대출 할 수 있는 게 장점이긴 하지만 부담이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이거를 원리금을 갚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부동산은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장기전을 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대신에 이제 금액 단위가 크니까 이제 싸지 않은 구간에 매수하면은 나중에 고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타이밍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주식은 장점이 또 명확해요. 소액으로 시작할 수 있고, 앞에 말했듯이 뭐 몇천 원짜리도 있으니까 주식은 살 수가 있고, 또 소액으로 여러 주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물타기, 그러니까 살짝 비싼 타이밍에 샀어도 더 저렴해지는 타이밍에 계속 매수를 하면 평균 단가를 맞출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환금성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수익을 낼 수 있죠. 상승기에 쉽게 팔 수가 있다는 거 장점이고요. 단점은 그래서 읽기도 쉬워요. 특히나 막 모바일 MTS 이런 걸로 거래가 쉬워지면서 뜻이 확실하지 않고 공부한 내용이 확실하지 않으면 하락장에서 나도 모르게 쉽게 팔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거 장점일 수도 있는데 단점일 수도 있고요. 옵션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 수 있는 종목도 다양하고 ETF도 다양하니까 이것들을 다 적재적소에 잘 살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식은 뭐 필수적이긴 해요. 소액으로 시작할 수 있고 예적금보다 더 빠른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옵션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요. 특히나 어떤 종목을 사냐에 따라서 투자 성패가 많이 갈리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코인은 뭐 위험하다고 하는데요. 그쵸? 왜냐면 큰 변동성이 나서 빠른 수익이 나기도 하고 거꾸로 이제 하방이 없는 손실, 그러니까 손실이 한번 나면은 막 한두 끝도 없이 나니까 위험할 수는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거는 잘못 쓰면 거기에 오래 나면 위험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3%의 법칙을 들여다볼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게 뭐 공식적인 언어는 아니고요. 그냥 많은 투자의 어떤 자료들 제가 찾다 보니까 발견한 건데, 고위험 자산, 고변동성 자산은 포트폴리오 전체의 3% 정도만 담는 걸 많이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포트폴리오 전체 성과에 좋을 때는 20% 정도의 개선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하고요. 최악의 경우가 와도 전체 포트에서 3% 정도 잃어버리는 거니까 부담이 없는 거죠. 금은 뭐 반대의 위치에 있는데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금의 장점은 안정성이죠.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하면 얘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제 전체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니까. 단점은 요즘에야 이제 금이 주목을 받아서 수익률이 높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금의 차트를 열어보면은 요지부동 가만히 있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재미없는 자산이고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전체 포트에 3% 정도 담고 있으면 전체 포트폴리오에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장단점을 이해했는데 어느 자산에 먼저 주력해야 되냐를 정리해보면 저는 이미 사실 써놨죠. 그렇게 예적금 먼저 신경 쓰고 그 다음 부동산, 주식, 코인, 금 요 순서대로 저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주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일단 예적금은 처음에 당연히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현금을 모아야, 시드를 모아야 어쩌고 투자라는 걸 시작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특히나 사회 초년생은 처음에는 이제 공부가 안 돼 있고 개념 탑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예적금이라도 시작해서 돈을 모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투자를 나중에 하더라도 예적금은 어느 정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삶을 살면서 돈이 언제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비상금을 가지고 있는다는 차원에서도 예적금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적금을 어느 정도 하다가 시드가 모이면 물론 예적금을 하면서 중간에 뭐 주식이나 코인 공부를 해서 먼저 투자를 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자산이 모이는 어떤 그 수준에 따라서 그 다음 주로 봐야 되는 건 전 부동산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살 곳은 필요하고 내 집 마련 하기 전까지 전월세 비용이 계속 나가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인 안정성을 앞에서도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은 좀 마련을 하는 게 좋고요.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이라면 일단 1주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사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느 정도 정답이 있어요. 어떤 단지가 좋다, 안 좋다는 사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뭐 신문을 보거나 어떤 자료를 봤을 때 막 훌륭하다 내지는 뭐 최근에 상승세가 좋다 내지는 대표 단지다 라고 소개되는 것들이 어차피 정답이고 그거를 사실 아직 사지 못해서 이제 사지 않는 것일 뿐인 거기 때문에 사실 부동산에 뭐가 좋고 어떻다라는 그 공부는 전 짧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좀 이제 저평가되는 구간을 확실히 이해해서 그 타이밍에 확실히 매수할 수 있도록 그 개념에 대한 공부만 하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주식은 오히려 공부를 저는 길게 해야 된다고 봐요.
주식은 정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자산, 어떤 주식을 사냐가 정말 많은 결과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뭐, 아시잖아요. 뭐 요즘에, 뭐 아주 최근에 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만, 최근까지는 뭐 국장 한번 봐보고, 뭐 미장을 해야 되고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어떤 자산을 택하냐에 따라서 성패가 많이 갈리기 때문에 공부는 길게 하시고, 다만 주식의 장점이 이제 하나의 가격, 한 주의 가격은 좀 저렴하고 여러 개를 살 수 있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사실 타이밍은 저는 뭐 이견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 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막 미국장이 박살나는 와중에도 실력이 있는 분들은 여전히 수익을 내고 있고요. 지난 기간 동안 국장이 어려운 기간에도 높은 수익을 내는 사람은 냈어요. 이게 더 뭐라 해야 되지? 타이밍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들은 이제 주식을 보시면서 아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은 장투가 정답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단타가 정답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막 스윙이 맞다는 사람도 있고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게 다양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사실 타이밍이 덜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코인금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포트폴리오의 3%를 가져가면 되는데요. 사실 코인은 저는 비트코인만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거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좀 자세히 다룰 수 있으면 기회가 되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우선순위도 알았고 뭐 각 자산의 장점도 알았는데 정확히 언제부터 뭘 해야 되냐라는 게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타이밍은 내 시드의 상태랑 이제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1,000,000원까지는 뭐 여지가 없다고 생각해요. 일단 1,000,000원을 모아보는 경험 자체가 전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거는 예적금으로 모으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1,000,000원에서 이제 1억까지 갈 때는 저는 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 투자 공부는 천천히 하고요. 내 몸값을 올리는, 내 본업에서의 몸값을 올리면서 일단은 예적금만 1억까지 쭉 해도 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여유가 좀 있다? 아니면은 이미 사회인이 되기 전에 좀 공부를 해왔다라고 하면 미국 주식을 좀 가벼운 형태로 하는 것까지는 추천드립니다. 대신에 역시 이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절세 계좌는 초반에는 좀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쨌거나 이 예적금이건 예적금 플러스 미국 주식이 이제 2억이 되면 얘를 다 현금화해서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세 계좌는 이제 그걸 이제 취소하면 세금을 다시 뱉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미국 주식을 요때 할 때는 직투를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너무 커서 내가 집을 마련해야 될 타이밍에 이 주식이 마이너스 상태면 안 되니까 비교적으로 안정적인 뭐 지수 ETF나 개별주도 좀 안정적인 거 위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주식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2억까지 모으면 저는 이걸 다 현금화해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제 2억을 모아서 투자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고민을 그때 가서 하실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공부를 그때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미리 할 수도 있는데 이게 타이밍이라는 게 사실 이제 언제 올지 모르고 갑자기 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2억을 어떻게 이제 투자를 하냐에 대한 준비를 계속 하시게 될 텐데 이제 해야 되는 일이 이렇게 많은 거죠, 사실. 그러니까 자금 계획이라 하면 내가 얼마 모았는지, 내가 대출 얼마 받을 수 있는지, 내가 원리금을 얼마나 상환할 수 있을지를 명확히 아는 거, 이것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급지 공부도 해야 됩니다. 이제 보통 평단가로 계산을 하죠. 어떤 지역이 더 좋다, 어떤 단지가 더 좋다, 어떤 단지가 좋은 건 알겠는데 거기를 살 수 없을 때는 어디 비슷한 데를 사야 되냐, 이런 거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걸 공부하는 과정 자체를 이제 손품 임장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어디에 가는 임장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찾아보고 그런 것들을 손품 임장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하는 방법도 배워야 되고 방법을 배운 다음에 직접 실행도 해봐야 되죠. 그 다음에 분위기 임장 이런 것도 해야 돼요. 이제 대략적인 어떤 지식을 익혔으면 거기에 이제 본격 임장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동네 가봐서 정말 여기가 좋은지 어떤 느낌인지 생활해보고 놀러가서 놀아도 보고 그렇게 확인하는 작업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거기까지 하면은 이제 대충 후보지 단지들이 이제 정리가 될 텐데 걔네가 이제 희망지가 됐으니까 걔네 주변에 있는 부동산을 다니면서 실제 계약까지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 단계에서는 또
이제 잔금 이런 거, 중도금 이런 거 어떻게 치를지도 고민해야 되고, 내고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튼 공부해야 될 게 정말로 정말로 많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부동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공부는 짧게 타이밍은 확실히라고 했죠. 그러면은 그 타이밍이 왔을 때 내가 뭐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살았지만 준비가 안 됐어. 그러면 그걸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고민이 생기실 거기 때문에 제가 고정 댓글에 그 해결책은 또 남겨놨습니다. 영상을 하나 남겨놨고요. 이제 어떻게 이제 타이밍에 맞춰서 아직 공부가 되지 않았을 때 이제 좋은 부동산을 골라낼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정리한 영상이니까요. 시간이 아깝지 않으실 겁니다. 한번 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랑 댓글 이런 거 다 부탁드리고요. 사회초년생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소심해도 대범하게 소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